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한화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영상 댓글에도 우리 김일구 상무님을 모시고 우리 상무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인사이트를 좀 많이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거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일단 올해 이 증권 시장을 보면 코로나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동학개미로 불리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뭐 기관과 외인이 던지는 매물을 받으면서 이제 버티고 오히려 상승해 왔는데, 요즘 이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 증권업계로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 생겼죠. 20년 만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주식을 하겠다고 주식시장에 들어오셨고, 뭐 매매도 굉장히 많이,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한 가지 걱정은, 업계 전반적으로 걱정은 그런 게 있죠. 그 증시기억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용감한 사람은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번도 잃어본 지, 지금 들어와서는 한 번도 잃어본 그렇죠, 적이 경험이 없겠죠. 없으니까. 예, 근데 한 번 잃고 나면 이게 참 어쨌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겠죠, 그죠? 이게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니까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고무돼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만약에 강세장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서 이제 계속 사실 뭐 투자를 계속 하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걱정들도 좀 있고, 그래서 각 증권사들이 새로 들어온 개미 투자자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거래량과 거래 뭐 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으로 맞습니다.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게 약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이게 좀 기조적으로 뭔가 턴이 됐다, 이렇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타났던,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는 좀 많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특이하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뭐 통화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가계부채 증가나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이게 이제 대출이 늘어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죠. 그리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도 안 되겠다 싶은지 신용대출을 억제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금리도 올려버리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금리를 올려버려요. 이런 걸로 하면서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주식시장에 새로 들어온 개인 투자들 포함해서 이 조그마한 종목에 투자하시는 사람,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면,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에 대한 믿음은 사실상 좀 많이 약한 종목들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생각인 거죠. 내가 산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누군가가 살 거야, 라는 거. 그러면 되는 게임이에요. 내가 산 것보다 그렇죠. 더 높은 거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이제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은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돼요.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신용대출을 억제해 놓고 나면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내가 올려놓은 그 가격에 살 사람이 나오겠느냐라는, 이게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나보다 비싼 가격에 살 사람이 있으면 돼라고 하는 그런 게임을 해온 투자자들은 이건 빠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서 뭐 어쨌든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상승을 보고 투자를 하자. 예금 1% 이자 그거 받아가 뭐 하겠냐, 이런 분들이 아마 남게 될 것이고, 근데 대출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가격이 올라갈 것 같지도 않은데 신용대출 억제해놔서, 그리고 내가 내는 이자는 1%가 아니거든요. 4, 5%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빠져나갈 것 같고, 제가 볼 땐 그래서 이거는 조금 크게 올라갔던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하는데, 상당 정도 내려오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 그 동학개미의 자금도 단기 자금과 장기 투자 자금, 이게 좀 나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융자가 뭐 17조가, 심지어 한 15조 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아주 좀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치로 봐야 되나요? 근데 그게 뭐
그런 거죠. 위험이라고 하는 게 뭐 사고가 생기는 예라는 건데 사실 위험하다고 따지면 도로에 자동차 다니는 거 다 위험한 거죠. 그렇죠. 저거 까딱 잘못하면 사고 나는 거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험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다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 신용대출 받아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뭐 여기저기 상처가 너무 큽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여윳돈의 경우에는 아 이게 지금은 이렇지만 지나갈 거야 괜찮아라고 하고 넘기고 일상생활들을 하게 되는데 빌린 돈의 경우에는 이게 당장 내가 이자도 나가는데 거기다가 또 반대매매 위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넘어갑니다. 네.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급적이면 좀 억제를 해주는 게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좋은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뭐 이번에 그 개인 투자자들의 큰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유동성이 확 공급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더 올리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어떤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로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현재 외국인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근데 외국인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비싼 값에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매도를 못하게 해서 끌어올린 주가인데 이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높은 가격에 산다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그런 네.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그게 만족스럽지만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기네들이 볼 땐 그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돼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 역시 그 뭐 장단점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사서 올린 주가인데 새로운 개인들이 들어와서 사야 되는데 새로운 개인들이 이제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개인들 사이에 손바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새로이 그 또 다른 개인들의 자금이 확 들어올 만한 또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과연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그런 거는 없어요. 그 만약 좀 우리가 이제까지 이 장세를 끌어왔던 기대감 중에 하나는 뭔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연준이 뭔가 또 유동성을 공급하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면서까지 뭔가 대책을 만들 거야. 이 기대감이었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그렇게 크게 위험한 어떤 그런 상황도 안 생기고 그냥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될 때에 과연 이 어떤 모멘텀으로 이게 유지가 될 것인가.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처음부터 이 국면에 처음부터 연준이 돈 푼다 그럴 때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자본시장으로 돈 들어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파월 의장 연준 의장이 하고 있는 정책이 버냉키식의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버냉키가 했던 정책은 뭐 흔히 말하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이게 이 돈을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데 어떻게 푸냐면 이 주택 시장으로 돈을 푼 거죠. 네. 주택 가격이 때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택 가격을 올리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자산 가격이 전반이 상승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고, 근데 지금 이 정책이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걸로 통해서 했던 거죠. 근데 지금 파월 의장이 하고 있는 정책은 이 자본시장에 돈을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시장이 떨어진 것도 없고, 주식시장이 떨어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방식은, 의회가 승인해준 돈을 갖고 이제 기업들한테 대출이 나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네. 고용 증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버냉키가 썼던 정책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를 위한 정책이었어요. 금융위기가 와서 메인스트리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스트리트라고 한다면 금융을 제외한 다른 실물 경제. 이쪽은 모르겠고 일단 금융부터 살리자라고 이쪽에다 돈을 마구 퍼부었고 이쪽이 막 무너지기도 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갔던 것이고. 근데 지금 이번에 문제는 금융이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이쪽 실물 경제로 돈을 넣지 금융에는 돈을 안 넣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성견지명은 없어도 다들 후견지명은 있거든요. 네. 뒤에 가서 보니까 이제 옛날에 버냉키가 그런 거 해가지고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더라라고 하면서 이번도 똑같이 연준이 돈 푼다 또 올라가겠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계속 지금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돈은 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참 특이하게 이걸 이제 개인의 대출을 많이 받게 하는 방식을 하다 보니 이렇게 돈이 은행에서 많이 빌려 나온 건데 이걸 마치 연준이 돈 풀어서 돈이 많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이거저거 섞어놨어요. 연준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발생해도 옛날처럼 자산 가격을 올리는 이런 정책이 아니고 자산 가격은 이제 가급적이면 막아놓고 이쪽으로 돈 들어가는 거 막아놓고 이쪽으로 돈을 넣으려고 하는 게 정부 정책이나 중앙은의 역할이고, 근데 개인들은 이제 사람들은 돈을 넣을 데가 없죠. 채권도 예금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걸 마치 중앙은행 이쪽으로 돈을 넣어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미 연준이나 중앙은행을 가장 오랫동안 봐온 사람이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도대체가 이거는 앞뒤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게 적당히 섞여가지고 우리가 착시 현상을 가진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장이 흘러왔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네. 과정. 그러니까 이 장이 올라온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이제 경제가 폭망하다시피 떨어졌다가 이게 회복을 좀 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계속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게 가령 한 70% 정도까지 회복을 못했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이, 가령 미국 시장이 100 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110도 가고 막 이런 것이죠. 요거를 마치 중앙은행이 돈 풀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연준이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국내에서 사람들이 은행에가 돈을 막 올리고 은행이 그 돈을 마구 빌려줘서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건 연준이 만든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새 그 정부에서 그 대출 규제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네. 상당히 좀 타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 시장에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건강한 자본시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출로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 저는 좀 많이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 자리를 가계 빚이 메꿨어요. 가계가 빚을 내서 외국인들 나가라고 돈을 준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스럽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뭐 사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그때 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그 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매수세가 따라와 주면서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오르지 않으면 이제 재미없네라고 이제 팔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하락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제 뭐 또 다른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대주주 조건 문제도 예,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감안을 해보면 그 개인들 사이에서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예금을 헐어서 이쪽으로 들어온다, 그거는 들어올 만큼은 들어왔겠죠. 그리고 과거에 들었습니다만 그 예금이 단기성 예금으로 묶여서 금리가 굉장히 낮아도 주식시장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현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기업들도 네. 그렇고. 그 현금을 주식을 투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지난 20년 동안 봤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 3분기 기업 실적 보면 왜 삼성전자나 LG전자 뭐 이렇게 네. 깜짝 실적 발표했잖아요. 이러한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새로운 어떤 자금을 끌어들이거나 장을 올릴 만한 모멘텀으로는 좀 약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 기업의 실적의 증가는 돈의 증가가 없어도 이게 주가의 상승을 낳습니다. 돈이 유동성이 늘어나야지만 꼭 주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돈 안 빌려준다는데도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 사는 사람이 더 가격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파는 사람이 나 이거 아니면 안 팔 거야. 기업이 실적이 좋아졌는데 왜 돈이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 팔지는 않지. 나는 지금 당장 현금 없을 때라고 생각하면 가격을 높여서 팔고, 사는 사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높여서 사요. 이렇게 하면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다고 해도 실적이 나오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몇몇 기업들의 실적이 이게 지속성이 있느냐라는 우리가 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소비를 하는 거죠. 소비를 하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자제품의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뭐 그다음에 또 이제 가구 인테리어 바꾸고 이러는 거. 미국 같으면은 저 깜짝 그 기업 코드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보면 POOL 풀이에요. 네. 이건 뭐지? 보니까 진짜로 집에 풀장 만드는 업체예요. 근데 이것도 치고 올라간 실적이 워낙 잘 나온대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그 우울함을 그러니까 소비로 많이들 해결해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비는 사실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한번 증가하고 나면 한 분기, 두 분기 만에 다시 내려와 버립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경기 침체와 회복 과정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만 경기 침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 중앙은행이 마구 퍼부어가지고 일단은 제일 그 만만한 게 소비거든요. 기업 투자는 뭐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투자를 잘 안 해요. 근데 소비는 사람들한테 돈 주고 그러면 사람들은 소비를 확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가 돈을 주든 중앙은행이 뭐 이 돈을 풀어서 집값을 끌어올리든 어떻게 하든 하면 소비는 곧바로 올라옵니다. 특히나 미국은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거 한 분기 아주 길면 두 분기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소비가 증가했던 게 훅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뭐 집에 텔레비전 6개월 만에 한 번씩 바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꾸고 나면 끝난 거예요. 이게 다시 내려오는데 그때 이 올라오는 다른 산업들 소비 말고 기업의 투자가 올라와서 요걸 맞춰줘야지. 그 받쳐주는 지점까지 이게 다시 내려오는 그러다 보니까 더블딥은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또 더블딥 직전 단계인 것이죠. 직전 단계이고 그 이후에 다시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환율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똑같이 물건 팔아봤자 물건 10% 더 팔아봤자 환율이 그만큼 떨어져가지고 이게 원화 매출로는 늘어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 환율 떨어진 것도 주식시장에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은 없어도 실적으로 올라갈 거야 생각했던 사람들이 환율을 보고 실망을 하는 거죠. 거기다 이 환율이 그냥 우리만 일시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단 말이죠.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중국 위안화 우리 환율이 많이 연결돼 있는데 중국 위안화 환율이 훅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 한국 원화가 뭐 투기적인 세력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를 좀 접고 지금은 좀 뭐 주식의 선수들도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그 서학김이라고 표현되는 나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또 환차손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또 그걸 또 상쇄할 만큼 미국 시장이 오른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투자와 관련해서 어떠한 마인드 아니면 투자 그 포지션을 갖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은 그렇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이제 대응을 해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끼리는 사실 경쟁이 좀 극심합니다. 수익률 많이 올리는? 예, 그러니까 뭐 자산 이용사면 다른 자산 이용사보다 내가 당연히 잘해서 그래서 그 개인들이 많이 투자해 주시길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서로 간에 경쟁을 해요. 뭐 그 장기로 투자한다라는 연기금들도 다른 연기금 수익률이 얼마나 나느냐 늘 신경을 씁니다. 그렇죠. 늘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환율이 어떻고 뭐 유동성이 어떻고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인 것 같지는 않은 문제, 이런 문제에서 0.1%포인트라도 수익률을 더 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고 어떤 대응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해요. 근데 개인들은 사실 그럴 만큼 전업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시간도 그렇게 없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만큼 뭐 손실난 거를 매매하고 손절매를 하고 새로운 거 사는 거 정말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어제 가격 종가로 가격 계산이 다 돼 있어요. 시가평가가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평가 이익 손실이 났을 뿐 아직 실현 손실이 아니야라고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평가가 손실난 거는 자기가 그냥 그 돈이 날아간 거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난 종목을 정리하고 새로운 종목 사는 것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적인 대응이 되는데 개인들은 이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주식을 사시는 거 저는 반대예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하나 털컥 걸려들면 거기서 그냥 그 주식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번 성공했는데 한 번 그런 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게 괜찮을 것 같아. 뭐, 그래서 늘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주식 투자의 1번 원칙은 여윳돈으로 하라. 여윳돈. 예, 여윳돈으로 하라. 여윳돈으로 하면 이런저런 이유에 따라서 내가 팔거나 그럴 생각을 잘 하나. 이거 팔고 뭐 은행에 1% 예금 받나? 뭐 예금금리 아닌데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부터
떨어질 수도 있겠네. 그러면 떨어져도 내가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야 될 건데 그러면 내가 뭘 사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이길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 투자한다,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도 마찬가지인데 환율이 움직일 수도 있고 위험이 하나 더 커진 거죠. 네. 환율 때문에. 근데 이걸 이제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해외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죠. 더 위험한 걸 왜 하냐. 근데 이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기회일 수도 있다. 환율이 올라갈 때도 있겠지 그렇죠. 생각을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주가가 그 원화 베이스로 보면 미국의 주식이 더 싸진 거예요. 한국의 주식이.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예, 한국의 주식이 더 비싸진 거고.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주식은 미국 주식보다도 심지어 더 올라갔는 데다가 환율 때문에 US 달러로 보면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10% 정도 더. 그러겠네요. 얘들이 왜 들어옵니까? 왜 들어옵니까? 그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 주식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싸진 거예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비싸질 때도 있겠지만 환율은 크게 길게 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우리가 1973년에 변동 환율로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US 달러를 유로화나 엔화 주요 통화에 대해서 보면 그때도 100, 지금도 100이에요. 지금 90 얼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뭐 70까지 갔다가 120, 130 갔다가 지난 40년, 50년 동안 오르락 내리락만 했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본다고 한다면 뭐 미국 주식이 싸져서 좀 사다가 그러다가 만약에 어떤 일로 한국의 환율이 폭등을 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뭐 그러면 이제 자기가 돈을 번 거죠. 그러면 이걸 미국 주식이 비싸진 거죠. 비싸진 미국 주식 팔고 싸진 한국 주식 살까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굳이 어떤 굉장히 본질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기업이 망한다거나 그런 요인이 아닌데 내가 주가가 떨어졌다고 본다. 근데 이거 정말 그냥 사람들이 뭐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가격 올린 것도 아니고 정말 괜찮은 거다 생각을 한다면 비싸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성공의 핵심 비결이겠죠. 인내 그리고 예. 장기 투자. 네. 예. 사실 그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변동성이 이렇게 심할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이 돼도 버텨야지라고 처음에 마음 먹었던 분이 막상 닥치면은 불안해져가지고 저점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어려운 상황, 마음이 불안한 그 상황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만 근데 주식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죠. 쉬워 보면 그냥 사고 팔고 매도만 하면 돈을 벌거나 잃는 게임이다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거는 돈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에 의한 변동이 굉장히 극심해요. 그래서 뭐 운칠 기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실력 30%밖에 결과를 30%밖에 움직이지 못한다. 우리가 그걸 그래서 루저스 게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 프로의 경기는 잘하는 사람이 이겨요. 네. 근데 아마추어의 경기에서는 뭐 누가 이제 테니스 경기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프로의 경기에서는 90% 이상이 잘하는 사람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추어의 경기에는 70% 이상이 못하는 사람이 지더라는, 실수하는 사람이 지고 실수를 줄인 사람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네. 그건 뭐 프로 골퍼들은 그날 경기 잘하는 애가 이기는 거고 아마추어 골퍼들은 그날 실수를 좀 덜한 애가 이기고 뭐 이런 거예요. 네. 주식은 뭐냐라는 겁니다. 초기에는 근데 무조건 이거는 루저스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하기에는 왔다 갔다 합니다. 야 이렇게 하면 그냥 떼부자 되겠네. 차도 바꾸겠다 금방 했다가 야 이렇게 하면 나 망하겠다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정도 저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본인의 길로 가는 데까지 한 2, 3년 걸린다고 봐요. 네. 2, 3년쯤 지나면 더 이상 이 왔다 갔다 하거나 내가 실수를 많이 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뭐 그냥 했는데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자기의 경험을 갖고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잘 기억하고 올챙이 시절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하는 표현을 보면 어떤 표현을 많이 쓰느냐면 처음에 습관을 잘 들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투자의 습관. 네. 처음에 이렇게 해서 성공한 게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런 식으로 했더니 되더라. 그런 식으로 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유동성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맨날 뭐 뉴스 보고 뭐 하고 하면서 오늘은 이걸 살까 내일은 저걸 살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고 팔자 뭐 다시 사자 이런
매번 작전 짜고 전략 만들고 이런 게임이 아니고, 그 습관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좋은 습관이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거래하면 된다라는. 그러니까 보통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투자할 때는 항상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 원칙대로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나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처음 들어온 투자자들이 실패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뭐 한 10%도 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부분의 경우는 이 단계에서 본인이 습관을 들이지 못하고 흥미를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돈을 좀 잃기 시작하고 그렇죠. 손실 나서 매매하고 나서부터는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투자자들한테 꼭 그런 말씀을 매번 드리는데 2, 3년이 걸립니다. 그 2, 3년 동안에 내가 평생 이거 정말 재밌거든요. 주식이라는 거. 네.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거지만 이거 정말 재밌어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야, 세상은 이 길로 가는 것 같다. 이 길로 가는. 지금 아니 그 자기 본인이 회사 일을 하더라도 뭐 회사에서 어떤 뭐 회의를 하거나 영업 방식을 만든다 이럴 때 세상이 지금 이쪽 길로 갑니다. 이쪽 길로 갑니다. 또는 저는 그런 것도 해요. 구독 경제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구독 경제, 뭐 아마존이 구독 경제가 듣고. 그 이제 어떤 아는 분이 바를 하나 만들겠다. 요즘 세상에 바가 되겠냐? 예. 구독 경제로 갑시다. 회원제. 뭐 오프라인 바도. 예, 회원제로 가서 이 회원들이 여기 올 이유를 만들면 된다. 그러면 회원제로 가면 되지 않겠냐. 근데 그냥 뭐 만들어 놓고 손님들 오길 기다리고 있으면 지금은 절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을 보면서 세상을 알게 되고, 그리고 뭐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져요.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도. 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도 내가 이야기를 끌고 갈 수도 있고. 이게 주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라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보면 계속 살아남아서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남아야 된다. 네. 그게 중요하죠. 돈을 벌겠다고 들어오셨겠지만 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에. 근데 살아남아 있으면 돈이 올 수도 있고 다른 새로운 게 더 다른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년을 어떻게 내가 버텨나가고 주식시장에 관심을 끊지 않고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뭐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야 요거 그래 뭐 이거 사자, 뭐 지금은 개인들이 유동성이 어떻고 이렇게 접근하셔가지고는 돈도 나중에는 남는 게 없을 거고요. 뭐 거의 7, 80% 이상이 그 돈이 남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만 들였지 배우는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번수 이런 환경보다는 자기의 투자 습관, 원칙 습관. 같은 거를 정확히 이렇게 정해놓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예.